푸틴 대통령이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한을 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런 외교 전략, 러시아에 몰빵하는 외교 전략은 그렇게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2025년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며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을까요?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율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환율. 네, 북한의 환율. 북한이 지금 공식적으로 제정한 환율이 8,000원이에요. 네, 북한 국가가 결정하는 환율이죠. 근데 시장에서 암거래되고 있는 환율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 너무 격차 심한데요? 이게 작년 7월쯤, 작년 7, 8, 9월 이때는 4만 원까지도 올랐었습니다. 5배 가까이 오른 거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공식 은행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외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환율을 제정을 하고 공식 그 창구들을 마련을 해뒀지만 이 가격에 돈을 바꾸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손해 아닙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 북한이 지정한 그 8,000원의 환율로 북한 돈을 교환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암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북한 돈을 그렇죠. 가질 수 있는 것이 2만 원, 4만 원 받으니까. 그렇죠. 그게 더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한 은행 시스템을 신뢰를 하지 않는다. 아무도 북한이 설정한 곳에서 돈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암거래 상들에 의해서 지금 북한의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환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비공식 환율의 어떤 그 등가폭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북한의 경제가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고 시장이 경직되면은 환율이 뛰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되면은 또 환율도 내려오고 이런 등차가 굉장히 큰 그런 좀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환율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한 1,340원 정도 하죠. 네, 뭐 중후반대. 네, 그 정도 하죠. 근데 그게 지금 뭐 5배면은 한 6,000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보면 암시장에서. 그러면 사실 그 나라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대폭락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식량 문제는요? 식량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춘궁기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가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수확이 있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여기가 지금 보릿고개거든요. 5월달이 보릿고개. 이제 6월달로 들어섰지만 5, 6월이 북한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북한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의 농업 기술은 상당히 뒤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전체의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농산품 생산이 안 됩니다. 생산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력이 부족한 만큼을 시장을 통해서 북한이 대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들여오는 것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산이었죠. 하지만 북한 당국이 그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완벽히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특히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량 가격을 통제하고 아예 식량 자체를 유통을 못하게 만들고 양곡관리소라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쌀을 구매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양곡관리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양곡관리소는 그 해의 작황이 어떻든지 간에 혹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간에 상관없이 식량 가격을 일률적으로 국정 가격으로 매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식량이 잘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웃긴 건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 북한의 공무원들조차도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오래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양곡관리소로 들어가야 될 쌀이 다 개개인의 주머니로 착복으로 들어갑니다. 다 어느 정도 내 뒷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시장이 열리면 그때 시장에 나가 팔면 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양곡관리소에 100톤의 쌀이 들어가야 된다면 A라는 양곡관리소에 실제 서류상에는 100톤이 들어왔는데 실제 A라는 관리소에 들어온 식량은 한 70톤, 60톤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40톤은 어디로 갑니까? 다 개개인의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곡관리소에서 배급포를 받고 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훨씬 더 부족해진 식량을 받아가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상당히 높고 2023년, 2024년에도 아사자가 발생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양곡관리소에 쌀이 없기 때문에 배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지만 또 북한에 암암리에 이제 숨겨둔 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해킹으로 막대한 양의 가상화폐 축적했다는 그 뉴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요거 신빙성 어느 정도고 만약에 진짜 했다면 가상화폐 해킹으로 확보한 자산을 북한이 현금화하기도 가능한 일인지. 먼저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아, 이건 팩트예요? 몇 등인 줄 아세요? 저 10등 안으로는 알고 있는데. 3위입니다. 미국, 중국, 북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은 그 화폐를 다 어떻게 모았을까요? 다 도둑질하는 거죠. 해킹을 통해서 다 도둑질한 이걸 겁니다. 쓰면 북한이 좀 부유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보유를 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거래소에서는 이거를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해킹을 당하면 그 가상화폐에는 다 태그가 붙거든요. 도난당한 코인이라는 태그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시 유통이 되려고 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본인들이 아무리 해킹을 통해서 많은 가상화폐를 긁어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100% 현금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당 부분 손실을 보면서 그걸 현금화시켜요. 그 손실을 본다라는 것은 뭐랄까요? 비공식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걸 현금화하는 건데 뭐 중국이라든가 뭐 예전에 시리아에서도 그런 걸 많이 했었고 북한과 협력관계에 있는 불량한 나라들에서 그것을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북한이 그것을 현금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정권 관광지 개발이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대규모 사업 자금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하나의 미스터리인데요. 네, 여전히 북한은 다량의 해외 노동자들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파견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북한 당국이 벌어들이고 있는 외화의 상당 부분은 이 해외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해외 근로하는 그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한 북한이 뭐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광물 자원들을 중국에 내다 파는 돈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 북한이 벌어들이고 있는 국가적인 수입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는데 뭐 관광자원 개발할 수 있고 그러냐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약 600조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600조 정도 우리가 국방비에 한 65조 정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뭡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밖에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복지에 쓰는 돈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복지에 쓰는 돈이 없고 국민연금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이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야에 몰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면은 김정은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2,300만 명의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 북한이 자성정책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지금 북한에 벌어들이고 있는 돈 가지고는 택도 없죠. 네, 지금 삼성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 건데 북한이 삼성이 더 많을걸요 아마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한 분야 내가 올해에는 관광에 꽂혔으니까 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 한 2조 정도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거 내가 구축하면 한 2척 만들겠다 그것도 한 1조 정도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뭉텅뭉텅 배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걸 보면은 본인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한 용도 뭐 쓸데없는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지금 화성지구 신도시 1만 세대 뭐 그걸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그 쏟아붓는 굉장히 또 특이해요. 화성지구 건설을 맡기잖아요, 북한이. 필요한 자재를 북한이 다 사주는 건 아닙니다. 이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마련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인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근데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 밀착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전쟁이 뭐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되면 양국 관계가 어떻게 좀 재편이 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첫 번째 가능성은 푸틴 대통령이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한을 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전후 복구입니다. 경제를 다시 원상태, 즉 전쟁 이전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책무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고라든가 경제난에 대해서 입막음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전쟁 기간이니까 내가 제재를 받고 있으니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의 경제난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모두 정치 지도자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다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서방 국가들과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푸틴에게는 아마 필수적일 겁니다. 근데 그런 관계 개선에서 필요한 것은 러시아도 뭔가를 내놔야
서방 국가도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포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북한입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북한이 뭐 러시아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살뜰하고 알뜰한 존재였습니까?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 푸틴 대통령이 이 미국과의 어떤 그 세력 대결 혹은 이 세력 구도면에서 다시금 과거 소련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고 지금 우리가 3차 냉전이다라고 부르는 신냉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냉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러시아가 어느 정도 가져와서 러시아도 이제 뭐 또 지역 강국을 넘어서서 다시금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잘 지내는 것보다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반미 국가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지가 모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반미 국가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북한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는 게 러시아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특히나 북한은 푸틴이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핵무기, 핵잠수함. 아직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을 때에는 김정은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푸틴이 김정은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은 국제사회에서는 아주 좋은 외교적인 레버리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매우 위험천만한 독재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푸틴이 아니다. 나는 김정은을 관리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러시아의 외교적 역량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러시아가 활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북중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대중국 태도 변화와 그 원인은 그건 뭔가요? 일단 둘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 맞나요? 그건 뭐 팩트고요. 그건 뭐 사실 우리가 굳이 알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두 국가가 알아서 티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였고요. 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것은 왜 북한과 중국이 멀어졌느냐.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기술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과거에 북한이 중국에게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중국은 하나도 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러시아는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는 사람과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관계가 지금 북중 관계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네. 저는 일단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게 결국은 중국의 지원입니다. 지금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그런 돈이 어디서 나냐. 중국이 눈 감아주기 때문에 북한의 각종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 중국이 눈 감아주고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중국이 만약 변심을 해서 뭐 니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너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력 행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누가 더 잃을 게 많을까? 저는 북한이 훨씬 더 잃을 게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런 외교 전략 러시아에 몰빵하는 외교 전략은 그렇게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북한 엘리트들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해요. 지금 북한 엘리트들이. 북한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요?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엘리트라는 게 결국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북한의 엘리트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서포팅의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중국입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 북한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봤자 그나물의 그 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의 대부분 다 나와서 외화벌이를 통해서 그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뭐냐? 지금 북한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와 권력의 그 배경은 중국의 도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국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근데 김정은이 그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게 되면 그 말은 북한 엘리트들이 유지를 해오고 있던 그 커넥션을 잘라버린다는 것이거든요.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것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를 맺었던 뭐 무역 회사들, 외화벌이 사람들은 그 루트를 다 러시아로 옮겨라라는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 그 정도 체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실을 감내를 하면서까지도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던 건데 러시아는 사실 거기 뭐 없거든요. 사실 거기도 뭐 북한이랑 마찬가지예요. 거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무기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나는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구축함 5,000톤짜리 만드는 것과 내 주머니에 외화가 들어오는 게 별로 연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북한의 엘리트들은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북한의 엘리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김정은 정권의 대중국을 좀 무시한 행보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과 그럼 중국 지도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어떤 대북 전략을 좀 펼쳐나갈까요? 일단 현재 시진핑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반응은 뭐 어디 한번 해봐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북한에 끊임없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당히 하고 돌아와라 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뭐 북한이 붙어먹는 거는 사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탐탁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북중러 삼각관계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사실 허구예요. 러시아와 중국은 뭔가를 이슈를 놓고 하나로 뭉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패권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운데 놓고 반미로 뭉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누가 반미 진영의 중심이 되느냐거든요. 결국은 러시아도 반미 진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즉 미국을 배제한 또 다른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또 서로 충돌의 역사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두 국가 모두 공산주의이던 시절에도 무력 충돌을 몇 번이나 했었거든요. 국경에서. 그만큼 앙숙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 보여지는 뭐 셋이 만나가지고 푸틴과 시진핑과 뭐 김정은이 만나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 저 셋의 조합이 정말 위협적이다는 북중러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뭐 저거 얼마나 가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해볼 만큼 해봤으면 돌아와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김정은이 알아먹지 못하고 있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텐데 만약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요. 북한이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관리가 가능한 변수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에는 그 변수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북한이라는 영토와 북한이라는 그 나라 자체를 포기는 안 할 겁니다. 대신 중국의 말을 잘 듣는 엘리트로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많은 북한 전문가 중에서 이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 문제도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항상 중국이 늘 해왔던 것이 그거예요. 외부 침공을 갈 때에는 청나라도 그랬잖아요. 외부 침공을 갈 때에는 후방의 어떤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러 가기 전에 조선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말 잘 듣게 만들어 놓고 두드려 패놓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라는 변수가 중국이 좀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일단 후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중국 정부를 만들어 놓으면은 중국은 그때부터 마음 놓고 후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계까지 갈 수 있냐면 만약 김정은이 시진핑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엇박자로 나가고 이러면 중국은 북중 국경의 치안과 북중 국경의 안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중국의 편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 안심할 수 있었는데 만약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중국과 계속 멀어져가지고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적인 위협입니다. 핵 보유 국가인 깡패 국가가 내 옆에 있는 거잖아요. 나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 말 잘 듣는 깡패, 말 잘 듣는 양아치 정도로 다시 이제 만들어 놓겠죠. 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 시진핑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궁금한 거는 시진핑이 북한을 이제 뭐 침공을 하든 아니면 정권을 교체하든 엘리트 집단을 바꾸든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 바로 밑에 있는 한국이라든가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게 이제 저는 중국군이 침공을 통해서 북한군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교체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중국군도 엄청난 희생을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북한이 핵을 쏠 수도 있고. 근데 중국은 굉장히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2030 세대가 흔히 딸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중국은 딸깍만 하면 북한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경제의 90%가 중국에 의존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 중국이 그걸 끊어버리게 되면은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광물을 수입하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의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혀 수입을 하지 않으면 그걸 잘라버리게 되면은 북한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이런 옷들 북한에서도 생산을 해요.
아, 북한에서요? 네. 북한에서도 실제 퓨마가 생산되다가 걸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농구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도 여기 북한에서 생산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공장들이 다 중국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키라고 했을 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 제조업 강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강국으로 유지를 하려면 단가가 낮아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도 인건비가 상당수는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전만큼의 그 이윤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중국보다 훨씬 더 인건비가 낮은 데가 어딥니까? 북한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발주를 보내는 겁니다. 네. 북한의 피복 공장, 평양 피복 공장이 규모를 한 6배 가까이로 키웠어요. 그러면 그 6배 가까이로 키운 그 피복 공장에 근무한 노동자의 수가 한 2,000명인가 3,000명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정도 규모의 피복 공장이 평양에만 한 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뭘 하냐? 나이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이 거 다시 사서 다시 또 파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이걸로 쏠쏠하게 돈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이 잘라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국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난 뭐 저기 러시아랑 뭐 거래를 하면 되지. 러시아는 그럴 돈이 없어요. 네, 러시아는 그럴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건 그래봤자 미사일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팔아야 되는데 또 그걸 팔려면 또 북한의 함선을 이용해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불시 검문을 강화시키고 이러면 사실 북한이 고사하는 것은 2달이면 고사를 할 거예요.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수입 식량의 대부분은 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또 한 가지, 북한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기름을 다 어디서 수출을 해가느냐? 70% 이상이 압록강 일대에 배치한 그 송유관을 통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송유관을 중국이 잘라버리면 북한은 쓸 기름이 없습니다. 항공기를 못 날리고 탱크를 못 돌립니다. 평양 시내에서 자동차가 달릴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건 인프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 국가는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딸깍 한 번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그걸 알아야 돼요. 김정은이 지금 저렇게 허상성세하고 내가 시진핑 다시는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외교관들한테 중국한테 비굴한 그거 하지 말아라. 당당한 외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당당함을 주문을 하는데 참 어리석은 게 외교에서 당당함이라는 건 국력에서 오는 겁니다. 북한은 당당함을 자존심 때문에 당당함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지 아닙니까? 거지가 당당한 물이면 굶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북중 관계 변화가 북한 경제랑 주민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겠네, 이미.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아까 제가 널뛰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그 원인이 북중 관계에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밀수품이든 수입품이든 그게 안정적으로 북한 시장에 공급이 되면은 환율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필품과 수입품과 밀수품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말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끊기게 되면은 이게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공급이 원활해야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인데 공급이 불안하면은 가격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북한의 지금 모든 경제난은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어떤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주요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 초대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나 되면 만약 성사된다면 좀 더 관계가 친밀해질까요? 저는 올해 안으로는 아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푸틴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김정은도 한번 갈 때가 됐죠. 만약에 휴전이나 종전이 된다면 진짜 가락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승전을 서로 간에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게 올해 5월에 있었던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식. 그때 이제 시진핑은 갔어요. 근데 김정은이 안 왔습니다. 안 온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시진핑이 갔기 때문에 안 갈 걸까요? 못 부른 걸까요? 시진핑의 눈을 마주치기가 좀 싫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푸틴도 부르기 좀 부담스러워. 아니 푸틴은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네, 푸틴을 불렀다라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5월 8일에 있기 전에 3월, 4월 제가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반기에 쇼이구 지금 석이죠. 지금 옛날 전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푸틴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가서 또 김정은의 의중을 또 전달하기도 했고요. 서로 이렇게 가장 김정은과 푸틴이 중요하게 생각한 두 사람이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고 가면서 의사 진행은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북한을 떠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 어디까지나 추측인데 아마 김정은은 지금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북한, 평양을 비우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존재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내부 엘리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엘리트들의 불만이 높은 것 중에 또 다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그 잦은 숙청,
그리고 책임만 지우고 이런 거죠. 어떤 거리를 건설해라 라는 책임은 지우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책임을 진 사람은 본인의 능력껏 그걸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능력껏 해낸 결과물이 김정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숙청당합니다. 이런 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은 높은 자리라고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책임만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엘리트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